네, 오늘은 여러분의 기술 면접, 특히 데브옵스 신입 엔지니어 포지션 준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답변 가이드라는 자료를 좀 봤는데요. 여기서 핵심 질문 5가지를 뽑아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답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맥락을 좀 같이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볼 질문들이 사실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의 핵심이죠. 큐브 프록시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또 도커 데이터 관리 방식인 볼륨이랑 바인드 마운트 차이점, 그리고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추상화, 스토리지 클래스 개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포드,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풀 셋, 요 세 가지 차이를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포드 생명주기까지, 네,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면접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보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큐브 프롭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인가요? 이게 클러스터 네트워킹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큐버 프록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노드 있잖아요. 워커 노드들. 거기서 다 실행되는 네트워크 프록시예요. 데몬 프로세스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네트워크 규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서비스를 네트워크 규칙으로요? 네, 우리가 서비스 만들면 고정된 IP, 클러스터 IP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서비스 뒤에는 폿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얘네들 IP는 계속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퍼든 죽었다 살아나면 IP 바뀌니까. 네, 바로 그 서비스의 클러스터 IP랑 포트로 요청이 딱 들어오면 그걸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pod IP랑 포트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규칙. 예를 들면 리눅스의 IP 테이블스 규칙이나 IPVS 규칙 같은 거를 각 노드에다가 막 설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냥 어떤 대표 주소 같은 거고 큐브 프록시가 그 주소로 온 편지를 실제 일하는 퍼들한테 잘 배달해주는 우체부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자료에서도 그 작성자가 직접 nginx 펫 3개 띄우고 서비스로 묶은 다음에 큐브 프록시 get endpoint 해보니까 펫 IP들이 쭉 뜨던데 이걸 큐브 프록시가 관리해서 트래픽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을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예요. pod IP가 바뀌어도 서비스 IP로 계속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둘째는 로드 밸런싱.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폿이 연결돼 있으면 트래픽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거죠.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걸로요. 그리고 셋째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칙 관리. 아까 말씀드린 IP 테이블스나 IPVS 규칙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큐브 프록시가 어떤 노드에서 갑자기 죽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노드에서는 서비스 접근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노드에서는 서비스 IP를 통해서는 파들 접근이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특정 노드의 큐브 프록시가 빡 멈췄다. 그러면 그 노드 위에서 돌고 있는 파드가 다른 서비스로 요청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노드를 거쳐서 특정 서비스로 들어오려는 요청이 실패할 수 있는 거죠. 클러스터 전체 네트워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하네요. 물론 신입 면접에서 IP 테이블스랑 IPVS 모두 성능 차이가 어떻고 엄청 큰 클러스터에서 최적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가이드에서도 말했듯이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아는데 실제 경험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도커로 넘어가 볼게요. 컨테이너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인데요. 볼륨이랑 바인드 마운트, 이 두 가지 방식 차이점. 이거 정말 자주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컨테이너는 그냥 두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하죠. 핵심 차이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누가 관리하냐 이거예요. 우선 볼륨은요, 도커가 관리하는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돼요. 호스트 어딘가에 있긴 한데 보통 리눅스면 발립 도커 볼륨스 밑에 도커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이런 명령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도커가 얘 생명 주기를 책임져요. 예를 들어 도커 런 마이 볼륨 앱 데이터 NGX 이러면 마이 볼륨이라는 볼륨을 컨테이너 안 앱 데이터에 연결하는 거죠. 도커가 관리하는 전용 공간이군요. 네. 반면에 바인드 마운트는
그냥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컨테이너 안으로 그대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docker-run -v home user my project.app source myApp 이러면 내 컴퓨터에 home user my project 폴더가 컨테이너의 앱 소스로 그냥 보이는 거죠. 이 데이터는 도커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랑 호스트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경험담 보니까 MySQL 컨테이너 처음 쓸 때 호스트 경로 홈 MySQL 데이터를 바인드 마운트로 연결했다가 퍼미션 디나이드 뭔가 권한 오류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도커 볼륨으로 바꾸니까 해결됐다고. 저도 예전에 로컬에서 뭐 세팅하다가 권한 때문에 막 헤맸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이게 바인드 마운트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바인드 마운트 쓰면 그런 권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서 도는 프로세스의 사용자 아이디, UID랑 호스트에 있는 그 파일이나 폴더의 소유권 권한 설정이 안 맞으면 접근 거부가 뜨거든요. 아, 특히 리눅스에서 더 흔하죠. 근데 도커 볼륨은 도커 엔진이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호스트랑 컨테이너 간 권한 불일치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요. 그럼 언제 볼륨을 쓰고 언제 바인드 마운트를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이렇게 권장해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 로그, 사용자가 올린 파일처럼 컨테이너가 주로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볼륨을 쓰는 게 좋아요. 운영체제 상관없이 좀 더 안정적이고 백업 같은 관리도 도커 명령으로 하기 편하고요. 반면에 바인드 마운트는 개발할 때만 있어요. 호스트에서 내가 소스 코드를 막 수정하면 그게 바로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안에 반영되게 하고 싶을 때, 아니면 호스트에 있는 설정 파일을 컨테이너에 읽기 전용으로 넣어줘야 할 때, 이럴 때 유용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문제 생길 수 있고 또 호스트 파일 시스템 구조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아, 그리고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경로를 직접 쓰니까 혹시 좀 민감한 경로를 잘못 연결하면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의 etc 폴더나 도커 소켓 파일, 발언 docker.soc 같은 걸 컨테이너에 그냥 마운트해버리면 컨테이너 안에서 호스트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정보를 빼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바인드 마운트 쓸 때는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경로만 연결하고 가능하면 읽기 전용 옵션 .ro를 붙여주는 게 안전해요. docker-run b hostpath container path ro 이미지 이렇게요. 이 외에도 메모리에만 저장하는 TMPFS 마운트나 AWS EBS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바로 연결하는 볼륨 드라이버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볼륨이랑 바인드 마운트의 기본 차이랑 용도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쿠버네티스로 돌아와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이건 또 뭔가요? 퍼시스턴 볼륨, PB랑 퍼시스턴 볼륨 클레임, PBC랑은 뭐가 다른 거죠? 일종의 스토리지 종류 정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러스터 관리자가 미리 이건 빠른 SSD 스토리지, 이건 그냥 싼 HDD, 이건 백업용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의 특성이나 종류별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군요. 네, 이 정의 안에는 어떤 종류의 실제 스토리지를 쓸 건지, 예를 들어 AWS EBS인지 GCP 디스크인지 NFS인지 그걸 지정하는 프로비저너라는 게 있고요. 또 그 스토리지의 세부 설정, EBS면 GP3 타입, IUPS는 얼마 같은 걸 정하는 파라미터즈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포드에서 연구 스토리지가 필요할 때 퍼시스턴 볼륨 클레임, PVC를 만들어서 요청하잖아요. 네. 그때 그냥 나는 Fast SSD 클래스 스토리지가 필요해 라고 PVC에다가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 .fast SSD 이렇게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그 스토리지 클래스 정의를 보고 Fast SSD는 AWS EBS GP3 타입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네 하면서 자동으로 그 조건에 맞는 퍼시스턴 볼륨 PV를 만들어서 이 PV랑 딱 연결, 바인딩 시켜주는 거죠. 아, 자동으로요? 네, 이게 바로 동적 프로비저닝이에요. 그러니까 PV는 실제 스토리지 자체, PVC는 사용자의 스토리지 주세요 요청,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는 그 요청에 맞춰서 PV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또는 정책인 거죠. 이것 덕분에 관리자가 PV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사용자는 복잡한 거 몰라도 그냥 필요한 종류의 스토리지를 쉽게 요청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네요. 자료 예시 보니까 로컬 미니큐브에서는 기본 스탠더드 클래스를 썼는데 AWS EKS 환경에서는 GP2, GP3 같은 EBS 타입을 각각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로 만들어서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동적 프로비저닝이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에서는 좀 싼 거, 스탠다드 HDD 클래스 쓰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빠른 프리미엄 SSD 클래스를 쓰도록 PVC 설정만 바꿔주면 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유연함이 스토리지 클래스의 핵심이에요. 환경별로 또는 애플리케이션 중요도에 따라서 적합한 스토리지를 골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DBA는 비싸고 빠른 거, 로그 저장용으로는 싼 거, 이런 식으로요. 야멜렛이 보면 카인드 스토리지 클래스 밑에 이름 정하고 프로비저너 쓰고 파라메터스로 세부 설정하고 그리고 리클레인 폴리시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리클레임 폴리시요? 그건 뭐죠? 그건 PVC가 삭제됐을 때 연결됐던 PV랑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볼륨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딜리트로 해놓으면 PVC 지울 때 PV랑 실제 볼륨까지 다 지워버리고요. 리테인으로 하면 PVC만 지워지고 PV랑 실제 데이터가 담긴 볼륨은 그대로 남겨둬요. 그럼 리테인으로 하면 실수로 PVC를 지워도 데이터는 안 날아가겠네요. 중요한 데이터는 리테인을 해야 안전하겠군요. 네, 그렇죠. 보통 중요한 데이터는 리테인을 많이 써요. 대신에 이제 리테인된 프로비저닝은 나중에 수동으로 정리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좀 있고요. 실제 운영에서는 동적 프로비저닝 말고도 스토리지 용량 자동으로 늘리는 거나 스냅샷으로 백업하고 복구하는 거, 특정 서버 존에만 스토리지를 두는 거, 이런 더 복잡한 기능들도 많지만 일단은 스토리지 클래스가 동적 프로비저닝을 통해 스토리지 관리를 편하게 해준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Pod, Deployment, Stateful Set. 이 세 가지 쿠버네티스에서 에입 돌리는 방식인데 뭐가 다른지, 특히 실패 시나리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거나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이걸 중심으로 설명해달라는 거네요. 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에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얘네들 용도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쵸. 그냥 정의만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자, 먼저 팟부터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생성한 팟이에요. 컨트롤러 없이 그냥 카인드, 팟 이렇게 예매를 만들어서 띄운 경우 이런 팟은 방치된 상태예요. 만약 팟이 돌던 노드가 셧다운되거나 팟 안에 앱이 에러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다른 데다 다시 띄워주거라 하지 않아요. 정말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자료 작성자도 말했듯이 실수로 이렇게 만든 팟은 노드 재부팅하면 그냥 영영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테스트나 디버깅용도 아니면 운영 환경에서 이렇게 직접 팟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디플로이먼트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디플로이먼트는 가장 일반적인 컨트롤러죠. 얘는 스펙점 레플리카스에 지정한 숫자만큼 똑같은 파드 복제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항상 그 숫자를 유지하려고 해요. 만약 디플로이먼트가 관리하는 파드 중에 하나가 죽거나 그 파드가 있던 노드가 갑자기 사용 불가능해지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그걸 딱 알아채고 다른 괜찮은 노드에 새로운 파드를 만들어서 개수를 맞춰요. 오, 자동으로 복구해주는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새로 생긴 파드는 이전에 죽은 파드랑은 이름도 다르고 IP 주소도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파드군요. 그렇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는 각 팟이 고유한 이름이나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소위 상태가 없는 스테이트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해요. 웹서버나 API 서버 같은 거요. 여러 개 띄워놓고 아무나 요청 처리하면 되고 각자 뭘 저장할 필요는 없는 애들. 가이드 엔진엑스의 시처럼 3개 중 하나 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금방 새 걸로 교초될 테니까. 상태가 없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스테이트풀 셋은 이름부터가 상태가 있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스테이트풀 셋은 이름 그대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스테이트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디플로이먼트랑 가장 큰 차이는 얘가 관리하는 파드들은 고유하고 안정적인 식별자와 안정적인 연구 스토리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식별자랑 스토리지요? 네, 스테이트풀 셋 밑에 있는 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항상 똑같은 이름, 예를 DB0, DB1 이런 식으로 순번이 붙어요. 똑같은 호스트 이름, 그리고 원래 자기가 쓰던 그 스토리지 볼륨, 퍼시스턴 볼륨 클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시작돼요.
오,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포드를 만들거나 지울 때 순서도 보장돼요. 0번부터 차례대로 만들고 지울 때는 마지막 번호부터 역순으로 지우고 이런 특징 때문에 각 포드, 인스턴스가 자신만의 고유한 상태를 가져야 하고 서로를 이름으로 식별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MySQL 복제나 포스트그레스의 클러스터 아니면 카프카나 RabbitMQ 같은 메시지 큐 클러스터 이런 분산 시스템 돌릴 때 꼭 필요해요. 아하, 가이드에 나온 레디스 예시가 딱 이거네요. 처음에 디플로이먼트로 레디스를 배포했더니 포드 재시작될 때마다 데이터가 자꾸 날아갔는데 스테이트풀 셋이랑 PVC 조합으로 바꾸니까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됐다고요. 네, 바로 그런 경우죠. 만약에 몽고DB 클러스터의 프라이머리 노드인 몽고공 포드 죽었다고 쳐봐요. 디플로이먼트였다면 얘가 다시 살아날 때 몽고 랜덤 문자열 같은 새 이름의 새 스토리지로 뜨니까 클러스터가 깨지겠죠. 그렇죠. 근데 스테이풀셋이면 정확히 몽고공이라는 이름의 기존 데이터가 된 PV를 딱 물고 다시 살아나니까 클러스터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와,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상태 유지가 필요하면 스테이트풀 셋, 아니면 디플로이먼트. 포드는 웬만하면 직접 안 쓰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파드의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파드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어떤 상태를 거치는지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쿠버네티스 getPads 하면 맨날 러닝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들이 있죠? 네, 파드는 그냥 딱 생성됨, 사라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태를 거쳐요. 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 게 파드 문제 생겼을 때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쿠버네티스가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주요 상태는 한 5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가 펜딩, 대기 중. 이건 파드 객체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컨테이너가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파드를 실행할 만한 노드를 아직 못 찾았거나 스케줄링, 대기, 아니면 노드는 정해졌는데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중이거나 네트워크 설정 중이거나 할 때. 아, 뭔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군요. 가이드에서도 이미지 크기가 너무 크면 펜딩 상태가 길어진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또는 클러스터에 CPU나 메모리가 부족해서 할당을 못 받을 때도 펜딩에 머물러요. 두 번째는 러닝, 실행 중. 이건 파드가 노드에 잘 배치됐고 그 안에 모든 컨테이너가 일단 생성은 된 상태, 그리고 최소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가 지금 실제로 돌고 있거나 아니면 막 시작 중이거나 재시작 중인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상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러닝이라고 해서 꼭 파드 안에 앱이 완벽하게 잘 돌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시작은 됐는데 초기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돌다가 에러 나서 곧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succeeded, 성공 완료. 이건 파드 안의 모든 컨테이너가 에러 없이 잘 실행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종료 코드 0 상태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보통 배치 작업, 잡이나 주기적 작업, 그런 짭 같은 거 돌릴 때 작업 끝나면 이 상태가 돼요. 아, 작업 끝나고 성공, 도장 찍힌 상태군요. 네. 네 번째는 failed, 실패. 이건 파드 안의 모든 컨테이너가 종료는 됐는데 그중에 하나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즉 에러를 내면서 0이 아닌 종료 코드로 종료된 경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로그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는 unknown, 알 수 없음. 이건 컨트롤 플레인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파드 상태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예요. 보통은 그 파드 돌고 있는 노드랑 통신이 끊겼을 때 발생해요. 노드가 갑자기 죽거나 네트워크 문제 생기면 마스터가 그 노드 팟 상태를 모르니까 unknown으로 표시하는 거죠. 아하, 그럼 펜딩, 러닝, succeeded, failed, unknown 이렇게 5가지가 기본 상태군요. 문제가 생기면 러닝이 아닌 다른 상태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러블 슈팅할 때 쿠버네티스 getPads로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자료에서도 문제 생겼을 때 getPads로 상태 보고 뭐 펜딩이나 에러, 크래쉬 룹 백오프 같은 이상한 상태면 쿠버네티스 디스크라이브 파드 네임 이걸로 상세 정보랑 이벤트를 꼭 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디스크라이브 파드에 보면 이벤트 섹션에 왜 스케줄링이 안 됐는지, 이미지 다운로드를 왜 실패했는지 같은 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cpctr 로그스, 파드 네임 이걸로 컨테이너 로그를 봐야 원인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로그 확인이 제일 중요할 때가 많죠. 가이드에 나온 MySQL 포드 예지도 그거잖아요.
환경 변수 MySQL 루트 패스워드 빼먹고 띄웠더니 컨테이너가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크래시로 백오브 상태가 됐는데 로그 보니까 패스워드 설정 안 됐다고 딱 나와서 해결했다고요. 크래시로 백오프 이거 진짜 자주 보는데 로그 확인이 필수군요. 아, 그리고 포드 설정에 있는 리스타트 팔리시 이것도 상태 변화랑 관련 있겠네요. always, on failure, never 이런 거요. 네, 정확해요. 리스타트 파리시가 컨테이너 죽었을 때 다시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요. always는 무조건 재시작, on failure는 에러 났을 때만 재시작, never는 아예 재시작 안 함. 이게 포드의 최종 상태, succeeded냐, failed냐에도 영향을 주죠. 뭐 포드 안에 여러 컨테이너, 이니 컨테이너, 사이드카 등은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이 기본 5가지 상태랑 getDescribe logs 명령어로 상태 보고 로그 분석하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브옵스 신입 면접에 나올 법한 5가지 핵심 질문들, 그러니까 큐브 프록시 역할, 도커 볼륨과 바인드 마운트 차이, 스토리지 클래스, 포드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 풀셋 차이, 그리고 포드 생명 주기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단순히 뭐 정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떨 때 뭘 써야 하는지 또 실제 경험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네요. 네, 맞습니다. 면접관들은 사실 암기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 또 모르는 건 어떻게 배우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이제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DB포드, 스테이트 풀셋으로 도는 이게 갑자기 펜딩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순서로 원인을 찾아볼까? 리소스 부족? 스토리지 문제? 노드 문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떤 명령어를 써서 진단할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거죠. 이야,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가상 훈련이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기술적 궁금증을 풀어드릴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